볼까요? 68번 계약부터. 자, 다음 중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래 되어 있거든요. 동시행 항변하고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편무라는 것은 한쪽에만 채무가 있다. 쌍무는 양쪽에 대등한 채무가 있다. 양쪽에 대등한 채무가 있어야 같이 이행한다. 그리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쌍무를 전제로 해서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번은 정확하게 맞고, 2번에 보시면 사용대차하고 임대차하고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는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고. 그러면 임대차는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또 월세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제공해야 할 채무도 있고 월세를 줘야 할 채무도 있고, 그 양 채무가 대등하기 때문에 그거는 쌍무계약이다. 근데 사용대차는 물건을 빌려줄 채무는 있지만 월세를 줄 채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고 임대차는 쌍무이고, 그 다음에 정여는 편무이고 매매는 쌍무이고, 그 4개만 딱 기억하면 돼. 자, 다시 한번 임대차와 매매는 쌍무이면서 유상계약, 그 다음에 사용대차와 정여는 편무이면서 무상계약, 이래요. 그 4가지는 이제 우리 시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매매와 임대차는 쌍무이면서 유상, 그 다음에 정여와 사용대차는 편무이면서 무상. 그래서 2번은 X가 됩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유상하고 쌍무하고 비슷한데 대부분 다 쌍무이면서 유상이고 편무이면서 무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상 광고 때문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옆에다가 적으시면 쌍무 플러스 현상 광고는 유상,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현상 광고는 특색이 있어. 그래서 현상 광고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하시고, 현상 광고는 편무이지만 유상계약, 아주 특이하다. 원래 편무이면은 무상이 돼야 맞는데 특이하게 현상 광고만큼은 편무에 들어가면서 유상이다, 그래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쌍무 더하기 현상 광고는 유상, 이래 되거든. 그래서 쌍무보다는 유상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걸 국어상으로 풀이하면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이다, 그거는 맞는데 유상은 모두 쌍무이다, 이거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 기출이 2번 됐어요. 그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상은 모두 쌍무이다, X.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그거는 O. 그렇게. 자, 4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물계약이란 말이 있는데, 요물계약은 낙성계약하고 반대말. 낙성계약은 청약과 성락으로 성립되는 계약, 즉 합의로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하고, 요물계약은 합의 플러스 물적인 급부가 필요하다, 이걸 요물계약이라 해요. 그러면 우리 민법의 99%는 낙성계약입니다. 그 요물계약은 딱 3개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뭔가 급부를 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하는데 3개가 3개. 계약금 계약, 현상 광고, 대물 변제, 3가지. 계약금 계약, 현상 광고, 대물 변제. 자, 그거는 계약이 성립되려면 합의 플러스 물적인 급부를 하든지 행위를 완료를 하든지 뭔가 모션이 더 들어가야 성립해. 나머지는 전부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는 전부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X. 자, 5번에 임대차는 쌍무이면서 유상이다. 사용대차는 편무이면서 무상이다. 그래서 5번도 X네요. 그죠? 1번만 맞습니다. 자, 69번에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줄을 한번 꺼보시죠. 확정적인 의사표시.
정확하게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요게 청약이에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근데 청약의 유인이라 말을 들어보셨죠? 청약의 유인은 추상적 비확정적 의사의 통지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청약의 유인은 추상적 비확정적 의사의 통지.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의 내용을 일부만 수정하여 승낙했다. 우리가 승낙이 되려 하면은 그냥 응, 오케이 이래야 승낙이거든요. 그래서 잔소리가 붙으면 승낙이 아닙니다. 말은 승낙으로 되어 있지만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승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를 수정하여 승낙, 이거는 승낙이 아닙니다. 승낙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래 맞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자, 2번이 정답이고 3번의 의사실현은 행동으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사실현이라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 청약하면서 화장품을 보내왔는데 어떤 여성분이 화장품을 받아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얼굴에 발랐다. 그거를 승낙의 의사가 실현됐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항상 내가 이야기했지만 화장품을 얼굴에 발랐을 때 성립합니다. 발랐을 때. 발랐다는 것을 청약자가 알았을 때가 아니고 발랐을 때. 그 발랐을 때는 의사 실현의 사실이 발생한 때. 그래서 맞단 말이죠. 자, 4번에 청약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청약은 여러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신문 광고나 자판기 설치나 또 정찰과 붙은 상품 진열이나.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은 맞네요. 특정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서 승낙은 청약을 해온 그 사람에게만 승낙을 할 수 있다. 맞죠? 그 청약은 다수인에게 할 수 있고 승낙은 특정인에게만 해야 하고. 4번도 맞네요. 자, 5번은 이제 교차 청약. 자, 청약을 갑도 청약했고 을도 청약했는데 내용이 일치해. 그때는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를 교차 청약이라 합니다. 그러면 교차 청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었을 때. 정확하게 맞네, 그죠? 자, 2번이 그래서 틀린 것으로서 정답입니다. 자, 70번에다가는 위험 부담이라고 크게 한번 적어 보시오. 위험 부담. 요거는 판례는 없는데 워낙에 시험에 잘 나와요. 사례 문제로 내기 좋아가지고. 자,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하여 을과 매매를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제3자 병의 방화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위험 부담은 체계를 조금 잡아야 돼요. 체계. 자, 여기 앞으로 한번 보세요. 537조하고 538조가 위험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우선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합니다. 후발적 불능으로서 계약 자체가 유효이다. 이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 부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라 말은 특약으로 조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 그 규정대로 안 하고 특약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특약대로. 그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의 주택을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3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계약 총론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매매 파트에 가면은 매도인, 매수인이거든요. 근데 총론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부르면 답이 안 보여. 그래서 갑을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채무자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 그래서 계약 총론 문제에서는 항상 채무자와 채권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런 매매를 전제로 해서 요 주택이 여기서 불타버렸다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라 합니다. 후발적 불능. 그러면 보시다시피 후발적 불능은, 자, 매매를 한 뒤에 집이 불탔거든. 그럼 매매 당시엔 집이 있었어. 그러면 있는 집을 매매했기 때문에 요 매매는 항상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그래서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무조건 유효.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죠. 자, 하나는 자, 갑의 잘못으로 불탔느냐, 갑의 잘못 없이 불탔느냐. 자,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탔다. 그러면 여기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집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의 잘못으로 집이 불타버렸다면 어른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 묻는 것은 딱 두 가지야. 을 쪽에서 보면은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요거는 딱 숨도 안 쉬고 세트로 딱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네. 그래서 갑의 귀책 사유 잘못으로 불타버렸다면은 을의 조치는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자, 갑의 잘못 없이 불탔을 때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책임 문제가 아니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로 처리합니다. 위험 부담 문제로 이렇게. 자, 그래서 위험 부담 문제는 어디에 위치하는 것을 딱 봐야 돼.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걸 전제한다. 그래서 70번을 자세히 딱 읽어보면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방화로 소실됐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이잖아. 그리고 병의 방화로 소실됐기 때문에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잖아.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 후발적 불능이면서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70번은 위험 부담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위험 부담으로 들어갔을 때 자, 두 가지로 다시 나누겠죠. 자, 을에게도 잘못이 없다. 을에게는 잘못이 있거나 또는 을이 미적거리다가 불타버렸다. 이렇게 크게 나눴어. 크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자주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볼 때 딱 이 틀을 잡아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어. 여기는 그 사안이네. 에? 병의 방화로 소실됐으니까 채무자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채권자 을에게도 잘못이 없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야. 자,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고. 자, 그러면 앞으로 보시면 자, 갑에게 잘못 없이 불탔기 때문에 갑의 채무는 무조건 소멸해. 이렇게. 자, 갑은 더 이상 집을 새로 지어서 넘겨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갑의 잘못 없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갑의 채무는 영원히 소멸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을은 여전히 1억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갑의 잘못 없이 불탔기 때문에 갑의 채무는 없어졌어. 그럼 을은 여전히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느냐, 이걸 위험 부담이라 한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갑은 집을 지어줄 필요가 없는데 을은 여전히 1억을 주라 그러면 상당히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을의 채무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자, 그래서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을 때는 양 채무가 같이 소멸해. 그러면 자, 양 채무가 같이 소멸한다. 그 말은 을은 1억을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그럼 을이 안 줘도 된다는 말은 갑은 을에게 1억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이 청구할 수 없으니까 갑이 불리하잖아. 이거를 표현할 때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갑은 채무자잖아. 그래서 양쪽에 잘못이 없으면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따라서 갑은 1억을 청구할 수 없다. 또는 이미 중도금까지 받았으면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면 양쪽에 귀책 사유 없이 불타버리면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도 소멸,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소멸.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자, 그러나 만약에 채권자 을의 잘못이나 수령 지체 중에 만약에 불탔다면은 그때는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한다. 그러면 존속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잔금이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그걸 표현할 때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자, 을이 누구예요? 채권자죠, 채권자. 그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표현을. 그래, 단순하다니까. 이게 그 빠른 속도로 훈련을 해서 이걸 답을 내느냐, 거기 있다. 자, 그럼 결론은 섰네.
양쪽에 잘못이 없으면 양채무가 소멸,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갑,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 자, 을의 잘못이 있거나 을이 수령 주체입니다. 그러면 을의 채무는 존속,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 그럼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을이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문장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갑과 을 상호간에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확히 맞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도 생기지 않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 요 2번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계약금 1,000만 원 하고 중도금 4천만 원을 이미 을이 지급했단 말이야. 그럼 을이 이제 잔금 지급만 남아 있어 지금. 자, 그러면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을 때 그때 요 이미 받은 요 5천만 원은 어떻게 처리하겠냐 이런 이야기지. 예. 그거 쉬워. 자, 양쪽에 잘못이 없으니까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럼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대금의 일부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부당이득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요 5천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맞지. 자,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맞네요. 자, 3번에 보시면 자, 갑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네, 그죠? 자, 지문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위와 같은 경우에 갑에게 잔금 지급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지금 70번 문제는요, 채무자 위험 부담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에게도 귀책 사유 없고 채권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고 양쪽에 귀책 사유 없으면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래 가는 게 민법의 규정입니다. 근데 위험 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규정과 달리 할 수도 있다. 자, 따라서 4번은 위와 같은 경우에 갑에게 잔금 지급 청구를 인정하기로 하는 특약. 법 규정에 따르면 잔금 지급 청구를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갑이 위험을 부담하므로 갑에게 잔금 지급 청구를 인정을 못 하는데 그 인정을 못하는 민법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갑에게 잔금 지급 청구를 인정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맞네, 그죠? 자, 5번을 한번 보실까요? 만약 을의 수령지체 중에 위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였다. 자, 채권자 을의 수령지체. 자, 채권자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수령지체를 했다. 그러면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면 을의 잔금 지급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5번은 을은 잔금 지급 채무, 즉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한다 했으니까 틀리네요, 그죠? 자, 채권자 을이 수령 지체를 했거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을은 대금 지급 채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을 맞게 고치면 을은 대금 지급 채무 또는 잔금 지급 채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이래 맞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자, 71번을 보시면 다음 중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부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3자에게는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은 맞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도 없고 해제권도 없고 또 취소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이 안되고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도 인정이 안됩니다. 자, 이번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그래서 2번은 맞죠. 자, 3번에 채무자는 이제 낙약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채무자, 낙약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형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했으나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뭐 조문 그대로입니다. 맞고. 자, 4번의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그러면 낙약자 입장에서 요약자와의 계약은 보상관계입니다. 자, 보상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상관계에 대한 문제, 보상관계에 대한 하자, 보상관계에 대한 항변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래서 4번이 X로서 정답입니다. 자, 5번에 제3자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 당사자는 합의로서 계약을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것도 뭐 조문 그대로인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워낙 중요하므로 좀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잠시 한번 보실까요? 잠시 한번 보시면, 자, 우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을한테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근데 병이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억을 증여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로부터 1억을 받아서 병한테 주면 되죠.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그래서 갑은 요청을 해서 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을 보고 병한테 1억을 지급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는 갑을 요약자라 하고요. 성낙을 한 을을 낙약자라 하고 1억을 받을 수 있는 병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조문에서는 요 요약자를 채권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그리고 낙약자는 채무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자는 제3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요 사이를 보상관계라 합니다. 자, 보상관계는 워낙에 중요하므로 계약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 요약자하고 수익자 사이 관계를 대가관계라 합니다. 대가관계. 그러면 대가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제3자가 이제 굉장히 핵심이죠. 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가 핵심이다. 그럼 우선은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병이 이제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즉 1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은 갑과 을 사이에 계약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병이 스스로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주로 최고를 합니다. 최고. 그래서 갑하고 내하고 사이에 니한테 1억을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네가 수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독촉을 합니다. 최고를 을이 해요. 최고. 그러면 을이 최고를 했는데도 갑이 아무 소리 안 해. 침묵을 해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3분 보셨죠? 낙약자인 채무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했으나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수익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자, 채무자인 낙약자가 최고를 했는데도 이 병이라는 사람이 확답을 하지 아니하면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절을 하지 않고, 즉 침묵을 하지 않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봅시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의 기능에 대해서 기출이 2번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X.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O. 아시겠어요? 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71번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뭐다?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 자,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어. 그러면 병의 권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제 보호해야 돼. 이미 병한테 1억이라는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병을 보호해야 돼. 따라서 우리 민법은 갑과 을은 이제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고 합의로 소멸시킬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는데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합의로 매매를 소멸시켰다. 그러면 병의 1억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또 갑과 을이 그죠? 계약 내용을 변경시켜 1억에서 9천으로 변경시킨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이미 1억을 취득했는데 9천으로 다시 줄어드니까 병이 보호가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병이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버리면 병을 보호해야 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당사자 갑과 을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변경할 수도 없고 합의로 소멸시킬 수도 없다. 자, 그 내용이 지금 5번이네요.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 즉 1억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후에는 당사자는 합의로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맞습니다. 왜? 제3자의 권리가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해야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합의로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맞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에요. 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취소권이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고, 그리고 동시에 취소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에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상 회복에 관여할 수도 없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출제 방향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에 관여할 수 없다. 관여할 수 없다는 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고. 자,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에 관여할 수도 없고, 즉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 말은 자,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해제와 원상회복은 오로지 갑과 을 사이에서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처리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자, 지금 토지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을에게 넘어왔어. 근데 이미 중도금까지는 지급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잔금을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1억을 병한테 지급해야 합니다. 수익 의사표시를 했다면. 자, 그럼에도 을은 소유권은 이전 받아 놓고 중도금은 지급했는데 잔금을 주지 않고 지체하고 있다. 즉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매매는 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럼 해제는 병이 합니까? 갑이 합니까? 갑이 하죠. 그래서 해제는 무조건 갑이 한다. 이렇게. 제3자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3자는 해제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됩니다. 당사자 갑이 해제하거나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갑이 해제했다 칩시다. 자, 해제를 해버리면 이제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럼 을은 받은 토지를 갑에게 원상으로 돌려주면 돼. 그런데 돈 받은 사람은 갑이 아니고 병이란 말이죠. 중도금을 병이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제가 됐을 때 병은 원상 회복으로 5천만 원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제3자 병은 원상 회복 청구도 할 수 없고 원상 회복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가 됐을 때 돈은 병이 받았지만 병이 원상 회복으로 5천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갑이 원상 회복으로 5천만 원을 반환해야 됩니다. 꼭 조심해야 됩니다. 갑이 반환하고 갑이 병한테 받아내든지 그는 자기들끼리 해결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원상 회복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원상 회복해야 된다. X. 또 병이 을에게 원상 회복 청구할 수 있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도 갑이 해야 되고 원상 회복 청구도 갑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잔금을 지체하고 있다. 중도금은 옛날에 줬습니다. 그러면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으므로 매매는 해제됨으로써 원상 회복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병은 절대 해제할 수 없으니까 갑이 해제를 합니다. 자, 갑이 해제를 했는데 그럼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을은 받은 토지를 갑에게 원상 회복하면 됩니다. 근데 돈 받은 사람은 갑이 아니고 병이란 말이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원상 회복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병이 5천만 원을 받았지만 병은 5천만 원을 원상 회복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이 원상 회복으로 5천만 원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하고 갑이 병한테 받아내든지 그거는 알아서 해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71번 다시 보시면 제3자에게는 해제권도 없고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 회복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요. 그죠? 또다시 이제 1번은 제3자에게는 취소권도 없고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매우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4번이네요. 그죠? 4번.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의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기간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매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를 보상관계를 하고 요약자와 제3자 사이를 대가관계를 합니다. 자, 보상관계는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 전체에 영향을 주고 대가관계는 주관적인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보세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을한테 1억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청구를 했어. 자, 병이 을한테 청구를 했을 때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았다. 그 말은 보상관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갑하고 을 사이에 문제가 있다. 그럼 보상관계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보상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 전체에 영향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을한테 1억을 청구에 들어왔을 때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관계 사유로서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안 받았다. 그걸 내세워 가지고 병한테 1억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보상관계 사유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가관계 사유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병이란 사람이 1억을 청구했을 때 의뢰한 사람이 보상관계 사유로는 병한테 대항해서 거절할 수 있지만 대가관계 사유로는 병한테 대항해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았다. 즉 보상관계 사유를 가지고는 병한테 대항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1억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을 청구해 들어왔는데 을이 느닷없이 갑하고 병 사이, 즉 병리하고 갑하고 사이에 대가관계, 즉 정여가 무효이다. 정여가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니한테 대항하겠다. 나는 니한테 거절하겠다. 이거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이제 문맥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은 을은 병한테 보상관계 사유로는 대항할 수 있고 대가관계 사유로는 대항할 수 없다. 즉 보상관계 하자로는 병한테 1억을 거절할 수 있고 대가관계 하자로는 병한테 1억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을에게 1억을 청구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보상관계 문제가 있다. 즉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았다. 그거를 사유로 삼아서는 병한테 대항해서 1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이 1억을 청구해 들어왔는데 을이 느닷없이 갑하고 병리 사이에 대가관계 사유, 즉 정여가 무효다. 대가관계 사유, 대가관계의 문제를 가지고는 을은 병한테 대항해서 1억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4번을 보시면, 자, 낙약자 을은 요약자와의 계약의 핵심이 그거네요. 요약자와의 계약. 그러면 낙약자와 요약자의 계약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보상관계입니까? 대가관계입니까? 보상관계네. 그래서 보상관계에 대한 항변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X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1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년 99%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가 아주 기본적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연습을 잘 하시고 특히 4번이 틀린 이유가, 자, 낙약자는 보상관계 항변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가관계에 대한 항변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핵심이 여기는 요약자와의 계약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관계입니다. 대가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요약자와의 계약, 즉 보상관계에 대한 항변으로는 제3자에게 언제든지 대항해서 1억을 거절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그 4번이 틀린 것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